안녕하세요. 오늘 AI 플러스 파이낸스 모두팝을 진행하게 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손규진이라고 합니다.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버트로 대표되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는 모델들이 금융 도메인에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이제 주제를 정하고 나서 좀 더 정확하게 쓸 걸 후회가 됐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 텍스트 분석이 금융 도메인에서 부정확한 이유 혹은 트레이딩 시그널을 만들어내는데 부정확한 이유가 주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이렇기 때문에 금융 도메인에서는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절대 쓰면 안 된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쓰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된다, 혹은 뭐 지금 당장 써야 해서 불가피하게 쓰더라도 이런 것들을 주지한 상태에서 써야지 올바른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약간 제 생각,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금융인공지능이란 분야가 두 분야의 크로스오버인 만큼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고 계신 정도가 다를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한 슬라이드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세코야 캐피탈이라는 해외 거대 벤처 캐피털 중에 하나가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AI와 애널리티컬 AI를 구분을 했고요. 뭐 이전에도 구분되어 있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마치 제너레이티브 AI가 미래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고요. 제너레이티브 AI가 갖고 오는 와우 팩터나 파급력이 애널리티컬 AI에 비해서 크다는 사실은 사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는 이제 창의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런 인공지능을 뜻하는데, 오늘 제가 하는 발표에서 인공지능은 이제 애널리티컬 AI로 국한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애널리티컬 AI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애널리티컬 AI는 말 그대로 분석적 용도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애널리티컬 AI의 역할인데, 이게 뭐 오피셜 구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은 전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함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저 y는 ax 플러스 b라는 일반식을 다들 뭐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는 저게 사실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리니어 펑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맞지 하고 넘어가실 테지만, 제가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저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 코이피션트 a와 절편 b가 뭔지 알기 위해서 이제 x, y 쌍들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런 거를 뭐 문제에서는 그냥 뭐 x, y 좌표쌍 2개 뭐 이렇게 주어지겠지만, 실제 문제에서 저희는 그것을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2,4, 4,8 이런 값들이 주어지면 그걸 바탕으로 a와 b가 뭔지 구해내고, 그렇게 완성된 일반식을 바탕으로 저희는 새로운 x값이 들어왔을 때 그 x값이 어떤 y를 뭐 추정하는지 계산해내게 되죠. 그래서 저게 완전 간단한 형태의 일반식인데, 만약에 저희가 구해야 되는 일반식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모른다면, 혹은 너무 고차원의 존재해서 뭐 대학원생들이 풀 수 없다면, 저 인공지능이 그거를 근사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역할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딥러닝 AI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숫자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인베딩하는 역할을 인공지능은 수행을 합니다. 이제 비선형적, 만약에 뭐 두 개 별량 사이에서 관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애초에 그 두 별량이 둘 다 이제 숫자로 존재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자연어철의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 존재하는 텍스트가 뭐 감정 면에서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언어와 숫자를 비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반대로는 아니지만 꼭 언어가 아니더라도 이미지나 음성, 단백질 구조 이런 거는 뭐 사실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라고 부르는 아키텍처를 통해서 이런 non-numerical한 데이터를 숫자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저희가 어떤 함수 혹은 연산이 적용 가능하게 만든다는 게 애널리티컬 AI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인코더 아키텍처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기엔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간단하게 이제 자연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 때에 비해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워드 투 벡터나 아니면은 패스트 텍스트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언어를 벡터화한 것들이고요. 글씨가 안 보이겠지만 여기 뭐 UBS나 CT, HSBC 같은 기업들이 이쪽에 한 클러스터로 뭉쳐 있고, 이쪽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IBM, 어도비가 적혀 있고요. 여기 위에는 월마트와 테스코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사실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가 둘 다 IT 기업이다라는 사실을 그 텍스트만 봤을 땐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뭐 너는 I가 두 개 있으니까 IT 기업이고 너는 F가 두 개 있으니까 파이낸스 기업이야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렉시콘만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던 것들이 저희가 만약에 어떤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 이 값들을 숫자로 취환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 클러스터로 모이게 되고 이제 비로소야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제가 그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던 그 언어의 영역에 있던 것을 숫자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다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간단한 관계를 발견하고 싶다, 금융사와 넌 금융사를 구분하고 싶다 하면은 뭐 대충 요 정도의 일반 그 아까 말했던 1차 함수를 그으면 될 거고요. 만약에 뭐 IT 기업과 넌 IT 기업을 구분하고 싶다 하면은 요 정도의 1차 함수를 그으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만 하면 AI for Finance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알겠어, 근데 저 기업들 중에서 5년 후에도 돈 벌 건 뭔데? 라는 질문에 대한 저희는 대답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일반식으로만, 그러니까 1차 함수로만은 안 되고 정말 고차원의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x1과 x2 두 개의 축을 사용을 하는데 이 두 개의 축만으로는 저 회사가 가진 피처들이 다 표현이 안 되고요. 뭐 세멘틱한 거, 그러니까 의미론적인 거, 문법적인 거, 뭐 회사 자체의 피처들 모두가 표현이 되려면 정말 고차원의 얘네가 프로젝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처음 만들어진 버트라는 모델은 맨 처음에는 768차원이라는 차원수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나오는 모델들은 훨씬 더 고차원에서 거의 몇천 차원, 뭐 가끔은 13,000차원도 사용한다고 저는 본 것 같은데 되게 고차원에서 인베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려는 저 버트에 대한 버트 모델에 대해서도 살짝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 이 버트 모델을 지적을 하는 게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연어 처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살짝 좀 예민한 문제긴 합니다. 왜냐면 버트가 나오는 순간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state of the art라고 부르는 소타를 갈아치웠고, 여전히 버트의 후예 같은 모델들, 버트와 GPT의 후예들이 소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트는 이제 attention이라는 아키텍처를 쓰는 첫 번째, 뭐 트랜스포머가 있지만 트랜스포머는 태스크 스피시픽 했으니까 좀 태스크 애그노스틱한 첫 번째 모델이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대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버트는 뭐 인코더 못 읽고 T5는 뭐지 않냐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여튼 비슷한 맥락에서 다 얘가 저는 모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트의 위대한 점은 사실 뭐 그 아키텍처적인 우수함이라기보다는 그 스케일러빌리티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컴퓨테이션을 늘리면 늘릴수록,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해서 성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고,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지금은 아직 뭐 이때를 기준으로 지금은 우리가 충분한 컴퓨테이션과 데이터셋이 없어서 휴먼 퍼포먼스에 미치지 못했지만 구글 너네가 들어오면, 혹은 뭐 삼성 너네가 들어오면 너네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휴먼 퍼포먼스에 근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실제로 지금은 휴먼 퍼포먼스를 뛰어넘는 성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학습을 하길래 이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보이는 거는 이제 버트가 학습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버트는 실제로 저기 5개 중에서 토큰 마스킹과 센텐스 프리딕션이라는 방법만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바트라고 미래에 등장한 모델의 학습 방법론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인간은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언어를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또 멀티 센서리한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뭐 바닷물 먹어보고 이건 짠맛이야, 그리고 뭐 사과 보고 저건 빨간색이야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이게 약간 사전과 되게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멀티 센서리한 사전과, 이게 보고 의미를 학습하는 시기니까요.
근데 버트 같은 경우에는 멀티 센서리하지 않다 보니까 텍스트만으로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안됐던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저 토큰 마스킹이라는 방법인데, 문장에 빈칸을 뚫어놓고 그 빈칸에 오는 단어가 뭘지 예측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은 짠 조미료이다 라는 문장에서 소금은을 빈칸을 뚫어버리면 버트는 짠 조미료 이 두 가지의 클로만 보고 소금이라는 단어를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버트가 그 큰 뉴럴넷에 이 소금이라는 뭔진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짜다는 속성과 조미료이다라는 속성을 동시에 학습하기, 그러니까 외우기를 결국엔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짠 조미료가 사실 소금 한 개는 아니잖아요. 간장도 짠데 그럼 어떻게 해서 데이터셋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소금은 정육면체 모양을 가진 결정이다 라는 문장도 필요하고요. 어떤 문장에서는 소금은 바닷물에서 발견된다 라는 문장도 필요하고요. 뭐 암염도 소금이다 라는 문장도 필요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의 문장을 보면서 결국에 버트가 세상 경험을 하면서 그 빈칸들을 보고 이 빈칸에 계속 소금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소금은 정육면체의 결정을 가진 짠맛이 나는 조미료인데 안염도 있고 천일염도 있어, 뭐 이런 식의 학습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 방식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토큰 딜리션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또 간단하게 훑자면 토큰 딜리션은 문장에서 임의로 단어 하나를 지웁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지워짐을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 단어가 뭔지 복기를 해야 되는데, 얼핏 보면 토큰 마스킹과 비슷하지만 이제 지워진 단어를 인식해야 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고요. 그런 점에서 버트가 문법적인 것까지 동시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센텐스 퍼뮤테이션과 도큐멘트 로테이션은 뭐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문서를 섞는 방식이고요. 문서를 섞어서 얘가 이 버트가 이 문서를 섞기 전으로 원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냐를 통해서 얘가 컴프리헨션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를 학습하고 있고요. 텍스트 인필링도 토큰 마스킹과 되게 비슷하지만 이제 토큰은 한 단어를 마스킹을 했다면 텍스트 인필링은 한 스팬, 그러니까 단어의 묶음을 마스킹함으로써 이제 얘가 뭐라 해야 될까, 소금은 짠 조미료다 해서 소금은 짠을 통째로 마스킹을 해버리면 훨씬 어려운 태스크가 되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버트를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 버트를 제가 학습시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버트는 2018년에 나온 모델이고요. 버트 이전에 있었던 방법론으로는 제가 시간 역순을 어쩌다 보니까 가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 워드 투 백이나 뭐 패스트 텍스트 같은 게 있었고, 그 더 전에는 배그 오브 워드나 뭐 TF-IDF나 엔그램 이런 모델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워드 임베딩이 발전하면서 성능도 당연히 좋아졌지만 이 학습하는 데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때 버트는 이제 위키피디아와 북코퍼스라는 데이터셋 총 18기가로 학습이 되었는데,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다다익선 느낌으로 거의 몇 테라 단위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이제 국내 금융 도메인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이 도입되는 사례입니다. 네, 뭐 미디어에 공개가 안 된 건 당연히 저도 모르니까 못 갖고 왔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챗봇과 콜봇 서비스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빨리 서비스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빨리 소비자와 닿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심이 있는 일부 자산운용사나 스타트업 위주로 이제 뭐 뉴스를 기반해서 무슨 금융위험을 조기 경보한다거나 비정형 리스크를 사전 대응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 아웃풋이 뚜렷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제 금융 도메인에서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의 대부분은 챗봇과 콜봇이 사실 차지를 하고 있고요. 리스크 탐지나 퀀트 등의 분야를 확장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는 제가 총 두 가지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거는 알렉산드리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본인들의 홍보물로 사용하는 지표고요. 여기 두 가지 예시 모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는 감정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감정 분석은 어떤 다큐멘트나 센텐스가 주어졌을 때 그게 긍정적인 감성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어닝콜을 분석을 해서 걔네의 센티먼트를 스코어링을 하고요. 뭐 긍정적인 회사는 뭐 매수를 하거나 부정적인 회사는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트레이딩 팩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직접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고요. 이 팩터를 만들어서 그런 헤지 펀드나 뭐 이런 자산운용사들한테 판매를 하는 데이터 벤더 같은 회사고요. 이제 이 본인들 사이트에 있는 그 홍보물인데 이 짙은 초록색이 본인들의 팩터로 만드는 트레이딩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2010년이고 저희 끝이 2021년인데 약 10년의 기간 동안 본인의 팩터만 활용했을 때 누적 24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저도 정확히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뭐 K거가 한 11%?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바네크라는 회사에서 이제 상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버즈라는 ETF인데요. 저 ETF는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뭐 레딧이나 뭐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 아티클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서 수집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감정 분석을 진행을 하고 그 감정 분석된 스코어를 가지고 ETF의 그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상장된 ETF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금융권에서는 백테스팅보다는 라이브 트랙 레코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라이브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뭔가 자연어 기반의 전략들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 지 좀 됐기 때문에 뉴스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사용한 것처럼 어닝콜이라던가 뭐 10K, 10Q 보고서 그리고 레딧과 같은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연어 기반 ETF나 아니면 뭐 트레이딩 팩터를 만드는 등 국내보다 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기 전에 좀 최신의 연구들도 몇 가지 탭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이라고 하기에는 또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 레이지 프라이스라는 논문은 더 저널 오브 파이낸스에서 소개됐던 논문이고요. 2019년을 또 오래됐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게 19년이면 좀 오래된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널 오브 파이낸스가 그래도 이제 파이낸스 분야에서 레거시가 있는 학회들 저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갖고 와봤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10Q, 10K 보고서를 분석을 해서 연 22%의 알파를 창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10Q, 10K 보고서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이제 10Q는 분기별로, 10K는 매년 제출해야 되는 사업 보고서의 일종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 10Q, 10K 보고서를 백오버드 방식으로 인베딩을 하고 그 유사도를 바탕으로 매수할 기업과 공매도를 할 기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유사도가 낮은 기업,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 보고서가 많이 변한 기업을 공매도를 하고 사업 보고서가 많이 변하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유사도가 높은 기업을 매수하는 롱숏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제가 되는 가설은 이제 사업 보고서의 변화가 새로운 리스크를 의미한다라는 가설입니다.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혹은 뭐 정기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셨거나 10K, 10Q 정도 길이의 보고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년 동안 뭐가 많은 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상장돼 있을 만한 기업들은 6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1년 만에 한 40페이지가 바꿔질 정도의 그런 공격적인 행보를 대부분 보이지 않고요. 대부분 전년도 보고서 갖고 와서 대부분 냅두고 살짝 바꿔서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특징을 갖는 보고서에 갑자기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추가되었다는 사실 새로운 리스크에 노출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을 했고 그 새로운 사업 영역은 리스크와 동일한 표현이 되고요. 물론 그 리스크를 해결하면 많은 부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가 제가 생각하는 이 논문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는 너가 보고서 읽고, 그러니까 뭐 버트 같은 모델한테 너가 보고서 읽고 10년 후에 뜰 기업이 뭔지 나한테 알려줘를 기대한다면 이 논문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소극적인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가 보고서를 읽고 바뀐 기업이 뭔지만 알려줘. 우린 그거 건들지도 않을게. 너는 그냥 판단하지 마.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방법론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알파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저는 괜찮은 논문이고 한 번쯤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운데 거 건너뛰고 마지막 걸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레이지 네트워크라는 논문이고요. 컴플렉시티라는 저널에 소개가 되었고 뭐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레이지 프라이스의 가설들을 그대로 상속받는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레이지 프라이스에 소개된 방법론을 똑같이 활용하는데 그 대신 인베딩 모델을 도큐멘트 투 벡터라는 걸로 바꾸고요. 추가적으로 유사도를 기반으로 기업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레이지 프라이스의 문제점은 만약에 그 인더스트리 전반 자체가 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면 사실 그 인더스트리는 대부분 제외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도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뭐 한 2017, 2018에 자동차 회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본인들의 사업 보고서에 자율주행 얘기를 추가했을 것이고요. 뭐 전기차 얘기를 추가했을 것이고, 그 기간은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에너지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뭐 다들 우리 석유 뭐 덜 할게 뭐 이런 얘기들을 추가했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자동차 회사들과 석유 회사들은 모조리 제외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이지 네트워크는 그 네트워크를,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그 네트워크의 평균 변동성 이상을 보일 경우에 공매도, 이하를 보일 경우에 매수하는 롱숏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연 12%의 알파를 창출하고, 제가 여기 적진 못했지만 그 훨씬 더 안정된, 그러니까 높은 샤프 레이시오를 보여줍니다. 훨씬 더 안정된 리스크 없이 이 알파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JP 모건에서 나왔던 To YOLO or Not to YOLO라는 보고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테크놀로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회사에서 만든 소셜 미디어 센티먼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 센티먼트 데이터셋은 이제 레딧에서 수집된 글들을, 센티먼트를 다 스코어링을 해놓은 상태로 파는 데이터셋이고요. 그 데이터셋을 까보면 이제 글과 그 글에서 언급된 티커와 그 글의 센티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오늘 너무 좋다 뭐 이런 글이 있었으면 그 글과 삼성전자란 티커와 뭐 이 정도 얘기면 뭐 1.0이겠죠. 긍정 센티멘트 1.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매일매일 들어오는 글들을 바탕으로 이제 가장 긍정적인 높은 분위,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회사들을 매수하고 가장 부정적인 분위를 공매도하는 데일리 트레이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서 2020년 6월까지 누적 13.2%의 알파를 창출을 하고, 이제 3년 동안 13.2%면 사실 엄청 작은 거긴 해요. 실제로 이제 2020년 장이 초호황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에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이 보고서가 갖고 오는 임플리케이션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우선은 뭐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그 자연어 데이터들 중에서도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점.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는 사실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본인의 의견을 다는 공간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트레이드 볼륨은 정말 작고요. 그 사람들한테서도 데이터를 처리를 했을 때 아직 그 창출할 알파가 남아있다는 게 이제 마켓에 좀 이니피션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동시에 2017에서 2020 6월보다는 2020에서 2020 6월 그 반년만 트레이딩 한 게 더 많은 알파를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센티먼트 기반의 전략들이 불리시 마켓에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보고서입니다. 이제 여기서 주시를 하셔야 될 점은 이 논문들 모두 버트 이후에 등장을 했고,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내로라 하는 기관 혹은 레거시 있는 학회에 제출이 되었으나 버트 이전의 인베딩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백오버드는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자연어철의 시작과 동시에 나왔던 방법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도큐멘트 벡터도 뭐 그 정도로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사용하는 소타 모델들에 비해서는 구형이다라고 평가받는 모델입니다. 저 알렉산드리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도 뭐 완벽하게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제가 미팅을 했을 때는 본인들은 뭐 서포트 벡터 머신과 이것저것을 앙상블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만큼 이 세 보고서 모두 버트에 대한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대단한 논문들을 막 소개를 했는데, 그럼 이 논문들이 과연 돈을 벌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반에크, 제가 전전 슬라이드에서 소개했던 ETF의 실제 트랙 레코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 인덱스가 9% 떨어지는 동안 10%가량 떨어졌고, 15% 정도 떨어지는 동안 48%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의 낙폭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좋은 점은 JP모건의 보고서가 맞았다는 점이고요. 그 센티먼트 기반의 전략은 불리시 마켓일 때만 작동하는 것 같다 라는 게 맞았다는 점이고, 안 좋은 점은 자연어 처리 기반 전략이 사실 갈 길이 멀어 보인다가 안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왜 논문에서 그렇게 아웃퍼폼 하는 그런 모델들이 이제 라이브로 오면 활약을 하지 못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금융권에서 매번 지적하는 문제와 사실 좀 대동소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에서 뭐 알고리즘ik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이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너는 뭐를 바탕으로 패턴을 예측하고, 그러니까 패턴을 학습하고 미래를 예측할래? 라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저는 자연어에서도 사실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언어 모델이란 게 자연어 데이터는 스테이셔너리 할 거다라는 가정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전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쪽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실 꽤 많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마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금융 자연어 연구 인력 중에서 금융 전문가도 그리고 언어학 전문가도 찾기 힘든 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가의 부재는 이제 금융 자연어 처리 논문을 좀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소개한 일부 논문을 제외하고는 정말 대부분은 금융 도메인에 나 인공지능 썼다를 만족하는데 의의를 둡니다. 그래서 뭐 샤프 레이시오 나 뭔지 모르겠고 백테스팅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해보니까 되던데? 식의 논문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금융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거고, 언어학 전문가의 부재는 제가 방금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언어 모델은 언어가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가정 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거는 시간이 변해도 그 평균과 분산이 변하지 않는 변량들을 의미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녀의, 그러니까 인류 남녀의 성비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기원전 뭐 한 1200년을 봐도 인류 남녀의 성비는 대충 5대 5였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뭐 남아 여아 선호사상에 따라 중간중간 바뀌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는 완전 스테이셔너리한 베리어블로 봅니다. 물론 저희가 뭐 항상 그렇게 스테이셔너리 해야지 분석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정산성이다라는 가정이 맞아야지 분석이 가능해져요. 이거는 이제 2005년에 신효필이라는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항분포에 기초한 언어 자료의 통계 작업에서 설정하고 있는 또 다른 가정은 특정 단어의 관찰 확률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것이다. 라고 이항분포에 기초한 언어 자료 통계 작업에 대한 가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한편 언어 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통계 기법들은 연속 확률 변수의 정규 분포에 기초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문단에 그러나 실제 언어 자료가 이런 정규 분포 내지 이항 분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어 왔으며, 더닝에 의하면 언어 텍스트 자료들은 그 저빈도 출현 때문에 이런 분포 가설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영어 5만여 어휘에서 한 번 이하로 출현하는 단어는 20-30% 정도 된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스테이셔너리 할 거라고 믿었던 언어가 사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문제를 2005년에도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90년도에도 지적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언어는 시간에 따라서 되게 많은 변화를 거쳐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그 게이라는 단어일 텐데, 되게 유명한 썰인데 지금은 이제 남성 간 동성애를 의미하지만 예전에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기분 좋다라는 단어를 의미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언어는 의미론적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현재의 언어 모델은 이 가정 때문에 더 큰 바이어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장표는 이제 로버트 실러라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교수님의 Narrative Economics라는 책에서 갖고 왔는데, 이 초록색이 Labor Saving Machinery라는 프레이즈가 그 책에 등장하는 빈도수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빨간색이 Technological Unemployment라는 단어가 책에 등장하는 빈도수를 나타낸 겁니다. Labor Saving Machinery는 이제 노동력을 절약하는 기계란 뜻이고, Technological Unemployment는 기술에 의한 실업이란 뜻이니까 사실상 비슷한 의미를 함의를 합니다.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Technological Unemployment가 쓰이기 시작을 하고, 아마도 이때 처음으로 뭐 만들어진 단어겠죠. 약간 뭐 트렌드 코리아 이런 책에서 갑자기 우린 이런 거를 테크놀로지컬 언임플로이먼트라 부르겠다 하는 순간 저렇게 될 텐데, 그럼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이 시점에서 언어 모델을 만들었고 학습을 완료했고 이제 모델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갑자기 성장하기 직전에. 그럼 어느 순간부터 테크놀로지컬 언임플로이먼트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될 텐데, 과연 그 언어 모델은 테크놀로지컬 언임플로이먼트가 레이버 세이빙 머시너리랑 같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사용했던 베고보드나 엔그램 같은 모델들은 제가 미처 충분히 설명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 렉시콘의 중복을 바탕으로 단어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Labor Saving Machinery랑 Technological Unemployment는 그 한 단어도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의 방법론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허깅페이스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API로 제가 Technological Unemployment라는 단어가 이 Labor Saving Machinery, Automation,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세 개의 단어가 갖는 유사도를 계산을 해본 건데 이거는 이제 센텐스버트라고 하는 모델이고 이런 면에서는 그래도 또 가장 괜찮은 모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Labor Saving Machinery랑 가장 간접성이 높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 로짓이 0.45 정도입니다. 이게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계산된다는 사실을 감안을 하면 뭐 p-value까지 다 까보고 해야겠지만 괜찮다는 전제하에 0.45도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0.7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거를 똑바로 적용시킬 수는 없겠다고는 하지만 Technological Unemployment와 Labor Saving Machinery가 사실상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과 Labor Saving Machinery가 Autom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세 개의 단어가 사실상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아쉬운 게 아닌가. 그리고 버트 등의 최신 방법론으로 이런 걸 탐지할 수가 없지 않나, 좀 힘들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드 임베딩을 바탕으로 이제 언어 변화를 이제 트래킹한 논문 두 개를 갖고 왔는데 우선 이 Dynamic Word Embeddings for Evolving Semantic Discovery라는 논문은 이제 버트 대신에 워드 투 벡터라고 해서 버트 이전의 모델을 활용을 하고요. 워드 투 벡터의 장점은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그 기사들을 수집을 해서 매년 서로 다른 워드 임베딩을 제작을 하고요. 그 워드 임베딩을 이제 벡터 스페이스에 2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투사하면서 얘네가 이 애플이란 단어와 아마존이란 단어가 얼만큼 변화했는지를 보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애플이란 단어는 뭐 초콜릿, 케이크, 크림이라는 것과 1990년대에는 유사하다라고 나오고 200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10년대 후반에 비로소 와서야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단어들이랑 그 유사성을 가지는 걸로 나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변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2020년에 나오는 Diachronic Analysis of Time References in News Article이라는 논문입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매년 서로 다른 임베딩을 학습을 하고 이번에는 그 대신에 단어별로 플로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임베딩 자체가 어느 위치 정도에 있냐를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대신 읽어드리자면 여기 위에는 이제 2019년, 2010년 후반대 것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는 1900년대, 그러니까 1920년, 30년대 임베딩들의 그 프로젝션이 모여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언어가 계속 변화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워드 임베딩도 이거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오늘 학습한 워드 임베딩이 당장 내일 뚜렷한 결과물을 갖고 올 거란 기대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올해 이제 파이낸셜 기사들을 모아서 뭐 버트를 학습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버트는 그 페드를, 그러니까 연준을 되게 매파적이고 되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달러 강세를 정말 좋아하는 집단으로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과연 내년에도 그럴 것인가? 혹은 내후년에도 그럴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가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직접 지적하는 논문이 아직 파이낸스 분야에서는 좀 흔한 편은 아닙니다. 특히 AI 파이낸스 분야에서는. 네, 이제 그나마 이 한 논문이 있는데 바이 테슬라 셀포드라는 논문이고 이제 EMNLP 2022년에 파인딩스로 나왔던 숏페이퍼로 나왔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개의 모델을 비교를 하는데 버트라는 모델과 핀버트라는 모델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버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에 위키피디아와 북커퍼스를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이고요. 핀버트는 같은 버트를 2020년에 어닝콜 데이터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추가해서 학습한 금융 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와이드리 어덥되고 있는 금융 버트 모델인데 하나씩 보자면 저 언더라인이 쳐져 있는 게 지금 빈칸이고 버트한테 그 빈칸을 채우라고 시킨 건데 버트는 Tesla stock share is going to float, Ford stock is going to collapse. 핀버트는 Tesla stock share is going to increase, Ford stock share is going to decrease라고 하면서
두 모델 모두 테슬라 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테슬라를 선호하긴 하겠지만 이런 세메틱한 내용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테슬라를 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해석할 수 있는 반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학습하는 동안 바이어스를 학습을 했구나. 얘는 테슬라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아할 거고 포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싫어하겠구나를 학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예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너무 하나의 예시니까 확대를 했을 때 이 박스 플롯이 나오게 되는데 이 0.5부터 1.0까지의 스케일이 있고요. 이거는 그 매수 의견을 낼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티커가 포함이 되었을 때 버트가 그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낼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이 다 항상 사라고 한다. 0이 항상 팔라고 한다. 그리고 0.5가 뭐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른쪽이 핀버트입니다. 핀버트 모델이 버트에 비해서 매수 의견을 낼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이 논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지만 너무 뻔하죠. 2020년에 만들어진 어닝컬과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은 그 자체로 그 불리시 마켓에 대한 편향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문제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두 모델이 이제 이 티커별로 말고 그 티커들을 이제 썸을 했을 때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선호를 갖고 있냐라는 얘기이고요. 버트와 핀버트 모두 뭐 파이낸셜 분야는 비선호하고 뭐 버트는 뭘 선호하죠? 머티리얼 분야를 선호를 하고 뭐 핀버트는 유틸리티즈랑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바이어스를 학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함의하지 않나. 그리고 그 문제가 그 전에 제가 말하려고 하던 버트가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 베리어블을 스테이셔너리를 하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나가 오늘 제 발표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완전 간단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뉴멀센스라고 그 2020년도에 나온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 Birds Have Four Legs라는 되게 자극적인 주제를 제목을 갖고 나왔는데 저희가 그 버트에 대해서 또 기대해야 될 점 하나가 버트는 정말 이런 파이낸스 분야에서 쓰이려면 넘버 센시티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뭐 삼성전자가 이번 달에 뭐 8,200억을 벌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좋은 뉴스일까요? 안 좋은 뉴스일까요? 혹은 뭐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28% 성장했다. 이거는 좋은 뉴스일까요? 안 좋은 뉴스일까요? 사실 알 방법이 없거든요. 만약에 뭐 시장 컨센서스가 테슬라 이번 연도에 뭐 말도 안 되지만 한 120% 성장할 것 같았는데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면 테슬라가 그 밑으로 성장을 하는 순간 그게 얼마가 됐든 테슬라 주가는 꺾일 거예요. 그리고 버트는 그거를 시장 컨센서스와 이것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파이낸스 분야에 사용이 되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핀버트를 사용한 예시인데 테슬라 reported a 25% rise in earnings라고 했을 때 0.954라는 로짓을 주었고 테슬라 reported a 33% rise in earnings라고 할 때 0.953을 줍니다. 여기서 제가 하려는 말은 뭐 33%인데 0.953이고 뭐 954 차이가 안 난다 뭐 아니면 뭐 33%인데 로짓이 더 작다가 아니라 얘는 아예 모른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제가 저 rise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로짓이 한 번에 확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정 렉시콘에 엄청 집중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 넘버에 대한 개념 없이 이것 역시 버트가 이제 활용이 되기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제 오늘 전체적인 발표와는 약간 그 뭐 스테이셔너리, non 스테이셔너리라는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그래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저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이 금융 도메인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모든 AI 모델이 실패하듯 똑같은 이유입니다. 학습이 덜 됐거나 잘못됐거나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잘못 만들어졌다. 너무 당연한 이유인데 제가 오늘 드리려던 말은 이제 어디서 학습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데이터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학습은 편향을 버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편향을 학습하게 세팅이 되었고요. 데이터는 얘가 숫자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이 만약에 금융 도메인에서 쓰여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인데 우선 세먼틱 이볼루션에 대한 로버스트니스, 이 견고함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은 아웃데이트 되기 시작하고 과장해서 모델 학습이 끝나는 시간부터 얘는 이제 중고 모델인데
그걸 어떻게 해서 방지할 것이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버트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유는 버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양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세멘틱 이볼루션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그런 학습 데이터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트가 문제다라고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이 sensitivity towards numerical data도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숫자와 테이블 등 핵심적인 내용이 보통 숫자의 표현이 돼요. 금융 텍스트 특성상. 근데 그 숫자를 똑바로 읽지 못하는 버트는 이런 점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간단히 생각했을 때 솔루션은 뭐 컨티뉴얼 러닝이라던가 아니면 뭐 파인 튜닝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 솔루션을 설명을 할 텐데 그 완전한 솔루션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알면은 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소개할 솔루션들은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우회할 수 있는지, 나 지금 당장 내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걸 좀 인지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단위로 분석을 진행하기라고 제가 적어두었는데 이거는 전미경제연구소죠. 엔버라는 곳에서 나온 비즈니스 뉴스 앤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워킹 페이퍼입니다. 지금은 아마 퍼블리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이틀 사이에 논문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깜빡을 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는 1984년에서 2017년 동안 80만 개의 월스트리트 저널을 분석을 해서 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 모든 토픽들이 되게 strong한 time series persistence를 갖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이 표인데 이 하나하나가 다 토픽들입니다. 여기 뭐 banks, oil and mining, in technology, 뭐 labor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가 1984년이고 저희가 2016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완전 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보긴 힘들지만 어느 정도 persistence 유지하는 것을 이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 오른쪽은 그 또 테크놀로지를 하위 분야로 구분했을 때 그 분포가 어떻게 되냐고 를 표현한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서는 또 스테이셔너리라는 느낌이 조금 사라집니다. 이 논문에서 내리는 결론은 그 하이알기가 높은 상위 주제일수록 스테이셔너리한 성향을 가진다라는 결론인데 뭐 얼핏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뭐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더 스테이셔너리 하겠지 싶겠지만 이걸 증명하는 데서 좀 의미를 가지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스테이셔너리한 지표들이 여기 뭐 리세션과 관련된 토픽도 어디 있는데 여기 이코노믹 그로스가 있는데 이러한 토픽들이 거시 지표에 대한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사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만약에 정 분석을 해야겠다면 티커 단위로는 스테이셔너리 하지 못하니까 안 되겠는데 점점 더 높은 하이알키의 테마 자체를 바라본다면 그래도 좀 약한 스테이셔너리라도 띄는 데이터를 좀 만질 수 있다 식의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단위의 전략이 대부분인데 현재는 이거를 좀 무시하고 테마 자체를 다루는 ETF라던가 아니면 그런 ETF를 묶어서 운영하는 EMP 같은 걸 운영하게 되면은 그래도 앞서 말한 문제들을 조금 우회할 수 있다가 첫 번째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도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던 Dynamic Word Embeddings for Evolving Semantic Discovery라는 논문이고요. 제가 오늘 기술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는데 여기서 살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버트 등 대규모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 대신에 워드2 벡터를 연도별로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1990년에서 2016년까지 총 26년치의 워드 인베딩 26개를 만들어내고요. 얼라이먼트 학습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앞에서 지적하는 저빈도 출현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논문입니다. 우선 여기는 그냥 워드2 벡터에서 사용하는 로스 함수와 똑같고요.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부분인데 이 u라는 값을 워드 인베딩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1 시점의 워드 인베딩과 t 시점의 워드 인베딩의 그 차이를 미니마이징 하는 그 로스 펑션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시간 지나면 의미가 바뀌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를 계속 설명하다가 t-1 시점의 인베딩과 t 시점의 인베딩은 또 정작 똑같아야 돼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워드 이볼루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단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한 1년을 차이로 두고 학습을 했을 때 두 개의 워드 인베딩은 사실 거의 비슷해야 말이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어떤 시점에 뭐 데이터셋의 문제로 인해서 특정 단어가 저빈도 출현을 하더라도 t-1 시점, 그러니까 그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그리고 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종의 뭐 moving average 느낌으로 그 이상치를 좀 이렇게 fill out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학습 방법, 로스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평가를 하면 이 MMR이라는 게 mean reciprocal ranking이라고 해서 저게 높을수록 얘가 자기 도메인을 뭐 잘 찾아갔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는 활용을 하는데요. 이 100%, 10%, 1%, 0.1%가 이 등장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이 DWEV가 이 논문에서 말하는 Dynamic Word Embedding이고 AWEV가 Alignment Word Embedding이란 방법인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Alignment Word Embedding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0.1%로 내려갈 때마다 이 MMR 스코어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와중에 DWEV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0.1%로 출현 확률이 내려가도 어느 정도 견고하게 일정한 MMR을 보여주는 걸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얼라이먼트 방식이 저빈도 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로버스니스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말은 이거 당장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쪽 방향의 연구가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뭐 버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학습 방법에 대한 염두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뭐 버트를 당연히 처음부터 학습을 다 시키기가 힘들다면은 뭐 세멘틱 이볼루션을 겪지 않을 것 같은 단어들, 뭐 문법적인 단어들이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and, to, first 이런 거를 앵커로 박아놓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shared embedding으로 쓰고 뭐 세멘틱 이볼루션을 겪는 애들만 재학습한다거나 뭐 파인 튜닝 느낌으로 하는 식의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저희가 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디바이어싱이라고 해서 버트가 갖고 있는 편향 자체를 지워버리는 방법, 없애버리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완전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진 못했고요. 그나마 제가 많은 페이퍼들을 읽으면서 그래도 얘네는 좀 되겠는데 싶은 것들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간단하게 학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나온 거는 이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소속이다라고 말하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뭐 회사 홍보를 할 짬이 되진 않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제가 홍보하지 않아도 너무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학회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띄워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금융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학회인데 대부분의 대학교 연합 학회들이 학사로만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저희는 학사 석사 비율이 그래도 좀 고르게 분산이 이렇게 잘 분포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이제 기존 기스 프로젝트 팀 중에서는 현업자분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혹시 뭐 이런 분야로 새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어떤 챌린지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이제 연락 주시면은 뭔가 재밌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간단한 학회 소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 저 학회 가입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제일 반가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어려운 질문일까 봐. 한 12월쯤에 모집을 진행을 다시 할 것 같고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니까 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학회 모집 기간에 다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학회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신입 기수 커리큘럼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커리큘럼인가요? 이 신입 기수 커리큘럼은 사실 요번 이제 새로 오는 기수부터 아마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원래는 이제 디지털 파이낸스랑 퀀트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고 있었는데 요번부터는 좀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뭔가 저희가 당연히 학생들로 운영되는 학회다 보니까 천재가 나와서 다 가르쳐주는 않지만 같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물론 뭐 여러 개를 하시겠다면 하겠지만 좀 로드가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것 중에 보통 하나만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파이낸스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서 네네. 관심 있게 잘 들은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약간 근본적인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 분야에서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연어부터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정량적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텍스트 분석을 같이 가미하는 형태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애초에 언어 모델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해도 사실 주가 예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연어라는 어떤 그 해석의 한계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정량적으로 꺼내려고 하면 더더욱 어려운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한계로는 실투자 세계에서는 사실 이미 주가가 떨어진 난 이후에 악재 기사들이 터지잖아요. 미리 뭔가 예측을 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이제 근본적인 한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하신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우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좀 더 대답하기 쉬운 질문인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레딧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JP 모건에서 했던. 그리고 제가 그 페이퍼에 유의미한 점은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쓰는 레딧 포스트를 가지고도 뭐 누적 알파 창출된다는 점인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문제랑 똑같게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한다면 당연히 일단 팔고 그리고 레딧에 와서 사람들이 글을 쓰겠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 레딧 글들을 가져가서 할 때 누적으로 알파가 나온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뭔가 자연어 기반의 전략이 아직 그냥 뉴메리컬리하게 캡처가 되지 않는 것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연어만 갖고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자연어가 보조 지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자연어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이유는 우선은 제가 원래 자연어 처리를 하던 입장이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파이낸스에서 이게 먹힐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아시겠지만 현재 전통적인 팩터 리서치 방법론들이 어느 정도 저는 약간 침체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팩터가 공개가 돼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팩터 이전에 있었던 다른 팩터랑 상관계수가 너무 높은데 너네 사실 똑같은 거를 공식만 다르게 해서 발표한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고 뭐 아비트라지를 하는, 그러니까 스타티스티컬 아비트라지를 하거나 하는 입장에서 이미 공개된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는 팩터에서는 알파를 창출하기가 되게 힘든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혹은 뭐 다른 트레이더들이 뭐 보지 않고 있는 걸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더 팬시한 펑션을 개발하는 일일 테고, 그중 다른 하나가 얼터니티브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얼터니티브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되게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꼭 자연어가 아니더라도 뭐 실패로 끝났지만 인공위성으로 월마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개수를 센다거나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저는 자연어를 활용한 연구도 그 시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데이터에 비해서 자연어 데이터가 확실히 접근성이 높잖아요. 그럼 뭐 인공위성으로 찍고 뭐 고속도로에 뭔가를 뭐 가져오고 하는 데이터에 비해서 접근성이 높고 연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이어서 질문 드린다면, 아까 이제 소개해 주셨던 사례를 보면 그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해서 예측했던 모델들이 사실 예측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사례를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례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정량적인 데이터에다 보조 지표로 자연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자연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근데 혹시 실제 사례에서는 그 정량적인 데이터 외에 자연어 처리를 보조 지표로 활용해서 조금 더 그 밸류를 가져갈 수 있었던 사례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금융권에 계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회사들이 자기들이 트레이딩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팩터를 공개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네, 저도 알고 있는 바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갖고 왔던 그 예도 제가 되게 귀한 예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같은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연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하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게 유일한 예시인 것 같은데 뭐 제가 구글을 좀 더 열심히 검색을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되게 인사이트 있게 발표해 주셔가지고 되게 잘 들었고요. 일단 궁금한 게 이제 그 자연어 처리, 아까 이제 데이터 소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식적인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쿼덜리나 이얼리 같은 거 사용하게 되면 그 정보는 조금 정확할 것 같긴 한데, 투자 어떤 그 예측을 할 때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야가 좀 한정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주기가 워낙 기니까. 반대로 그런 소셜 미디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바이어스에,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소문에 바이어스 되는
좀 그러니까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도 구분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문제들을 조금 클렌징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뭐 처리를 하고 있는지 혹은 이런 뭐 투자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데이터 소스를 활용을 하고 뭐 저런 상품에는 저런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분류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10Q, 10K 보고서 같은 경우에 말씀해주신 대로 분기별로 나오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뭐 데일리 트레이딩에는 활용하지 못합니다. 보통 뭐 먼틀리하게 리밸런싱 되는 뭐 ETF 같은 경우 뭐 그런 포트폴리오 자체를 운영하는 경우 그러니까 리밸런싱 좀 기간이 긴에 보통 활용이 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뭔가 그러면은 그런 정보를 남겨두고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로 뭐 인터폴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논문을 또 찾아봤었는데 오늘 미처 갖고 오지 못했는데 엔버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나왔던 논문들 중에서 이제 로컬 뉴스와 글로벌 뉴스조차도 분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함의하는 바는 로컬 뉴스와 글로벌 뉴스조차 그 경제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흔히 뭐 자연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단 뭐 데이터셋 많을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다 섞어서 써보지 뭐 라는 식의 접근을 저희 다 같이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논문에서는 일종의 그거는 소스가 서로 다른 팩터를 합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해볼 만한 분야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제가 뭐 관련해서 뭐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로컬 뉴스, 글로벌 뉴스 관련된 논문은 또 제가 추후에 바로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은 이제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길게 돌려서 말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서로 다른 소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임페리컬리하게 좀 설명하는 논문들이 몇 개 있어서 아마 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소셜 데이터에 있는 그런 바이어스들을 어떻게 좀 없앨 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만약에 소셜 데이터를 갖고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오는 속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디바이어싱을 할 수 있는 AI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드렸던 알렉산드리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이 아무 소셜미디어에서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선정한 중요한 종목 토론방에서 갖고 왔다 정도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의 양이 충분히 많아지면 바이어스를 없앨 수 있다가 이제 약간 통상적인 생각이어서 만약에 모두가 다 거짓 뉴스를 말하고 있다면 당연히 네, 캡처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뭐 데이터가 한 100개 있는데 그 중에서 2명 정도가 거짓 뉴스를 말한다면 약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뭐 그런 한 기업에 대해서 기사가 각각의 워드 인베이딩이 나왔고 걔네를 뭐 맥스 풀링 한다는 식으로나 하면은 가장 시그널이 센 신호들만 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되게 간단하게 약간 최소한의 트레시홀드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당연히 이제 데이터 면에서 만지는 그런 생각 두 개 정도가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스테이셔너리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금융 쪽에서 쓰는 단어들 중에서 아까 예시로 보면 뭐 테크놀로지컬 언엠플로이먼트 같은 것도 사실 결국에는 마케팅적 용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팅적인 용어라 함은 기존과의 차이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알파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테이셔너리라는 축이 작동을 할 수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셔너리라 하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히스토리가 존재하고 그런 축으로는 이걸 이제 분석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결국에는 알파 리서치잖아요. 자원 수요로 돈을 벌어보자가 뭐 이것만은 금융의 전반은 아니겠지만 큰 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대안으로 하이라키가 높은 방향을 되게 제시하셨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좀 더 모델이 잘 작동한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과연 알파가 많이 있을지 결국 베타로 넘어가는 양상이 되지 않을지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기술적인 건데 제가 자연어 처리를 잘 몰라서 이제 뭐 레딧 같은 거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뉴스 임팩트가 결국 시간에 따라서 이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입을 하면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어 모델 같은 경우 결과값이 빠르게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마케팅 용어가 스테이셔너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알파 리서치,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높은 상황에서 알파가 많이 남아 있을지, 마지막으로 이제 서빙 가능한지 세 가지입니다. 네, 순서대로 대답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 용어에 대한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자연어 처리를 적용하기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테크놀로지컬 언임플로이먼트와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는 마케팅 용어고 이건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함유할 수 있다까지 도달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언어 모델은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최소한 테크놀로지컬 언임플로이먼트란 단어가 뭐랑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러면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나? 하면 저는 안 된다가 제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똑같다고 이거 있고 이것까지의 이해라기보다는 의미론적으로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학습이 그 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 시점에 학습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모델이. 뭐 약간 이 정도의 설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면 좀 약간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은데, 그 스테이셔너리라 함은 어떤 단어 자체라기보다는 임베딩 된 값들의 스테이셔너리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단어의 출현 확률도 물론 매번 바뀌긴 하지만 그 클러스터의 출현 확률도 매번 바뀌고 하는 그런 unstationary함 때문에, 그리고 이 도구 자체가 unstationary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전처리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베타로 넘어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EMP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정도 큰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당장 텍스트 분석의 버트를 활용해야 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문제를 우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서빙에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테크놀로지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실제로 텍스트가 작성된 시간과 그 회사에서 라이브로 쏴준 시간이 거의 몇 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몇 분 단위로 오고요. 그거는 모델 자체가 되게 대규모인 경우가 많지만 모델이 완성된 이후에 뭐 부동 소수점을 좀 자른다거나 하는 식의 방식으로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는 그 JP 모건 논문에서도 들어오는 시그널을 라이브로 사용한다기보다는 들어오는 시그널을 다 모아서 4시에 일괄적으로 트레이딩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라이브로 정말 완전 라이브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회사랑 약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크래프트 테크놀로지 현재 지금 미국 상장 ETF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 발표 주제가 벌트의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금융과 연결시켰던 것 같은데 크래프트에서는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모델 개발을 하고 계시는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현재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아까 그 한계점으로 말씀 주셨던 게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전문가, 이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부재가 여전히 큰 이슈로 남아있다는 코멘트를 주셨는데,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의 감정이 거래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약간 그러면 그 두 개를 결합해서 금융 전문가인 사람이랑 AI가 협업하는 형태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회사의 모델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상장돼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 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상장이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NLP 관련 기술이 그렇게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 자연어 처리 연구팀에서 이제 리서처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의 연구 방향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바로 고투마켓 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하면 NLP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당장 뭔가 퀀트에 쓰일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NLP 기술이 원래 활용되던 도메인을 살짝만 트위치를 줘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읽기 쉽게 하거나 분석하기 쉽게 하는 툴을 먼저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와 인간을 결합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또 아시겠지만 다들 로보 어드바이저랑 또 완전 일맥상통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는 발표가. 그래서 저도 로보 어드바이저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잘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의 대부분의 역할이 저는 사실 약간 엄청 똑똑한 엑셀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해결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네, 뭐 회사에서 제가 로보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지 않고 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의 넌 스테이셔너리한 경향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언어 자체가 세멘틱 이볼루션을 겪는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사실 비즈니스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호황기에 학습된 버트랑 경제 침체기에 학습된 버트가 사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데이터를 모아서 버트를 학습시키면 페드가 정말 진짜 나쁜 단체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코버트를 만약에 학습시킨다라고 하면은 정말 매파적이고 금리 인상에 되게 적극적으로 학습을 할 텐데 아마 그런 게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언어 자체의 변화하는 거 혹은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케팅 용어의 출현이라던가 혹은 산업 트렌드의 변화, 이 다양한 것들이 이러한 경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그나마 소개해드렸던 JP 모건의 YOLO or Not to YOLO라는 논문과 가장 비슷한 전략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모델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어 모델이 되게 크잖아요. 그런 모델의 한계 때문에 당연히 뭐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에 사용한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고요. 타임 프레임이 짧다라고 하면은 해봤자 데일리 혹은 위클리 트레이딩일 텐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의 수급 문제 때문에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제 코인 쪽 논문을 좀 보면은 이런 데일리 트레이딩에 관련된 논문들이 좀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 논문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뭐 텔레그램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버트랑 코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순간 이 논문을 내가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 금융 전문가와 언어학 전문가가 보통 부재한 논문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구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의 한계상 정말 뭐 높은 프리퀀시의 트레이딩은 아마 미래에도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가 제 의견입니다. 오랜만에 쉬운 질문. 12월 달에 이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뭐 모두의 연구소에도 홍보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아주 달콤한 질문이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신 규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